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시사상식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월 시사상식 강의 두 번째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요. 자, 첫 번째 우리 주제가요. 경제산업 분야의 두 번째 기사네요. 볼게요. 청와대 아세안 3국과 추가 FTA 타결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청와대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자유무역협정보다는 FTA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자유무역협정, 우리 FTA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전 세계 무역의 이 트렌드, 경향이 어떻냐면요. 자유무역을 좀 확대하기보다는 사실 요즘은 보호무역주의로 좀 회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랑 중국이요, 이 관세 전쟁을 한 지는 좀 꽤 됐죠.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 관세를 이렇게 막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마켓이 크다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G2가요. 이런 무역 분쟁을 지금 일으키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의 이 경제가 안 그래도 나쁜데 더 경제가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도의 현재는요. 그래요. 이게 자유무역을 확대하기보다는 사실 보호무역주의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자유무역의 이 발전 방향이 있어요. 발전 방향. 그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자유무역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유무역이 개방되는 정도가 좀 있는데요. 그 개방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걸 가지고. 자, 자유무역의 가장 좀 기초적인 단계의 개방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이 FTA입니다. FTA. 그래서 자유무역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FTA예요. 이게 가장 좀 기초 단계의 자유무역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유무역은요, 어떤 거냐면요. 자유무역을 협정을 맺은 두 나라끼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관세를 서로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Free Trade Agreement죠. 그래서 여기는 그 나라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두 나라끼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손쉽게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자유무역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의 문제점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A 국가가 있고요. 여기 B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 국가와 B 국가 사이에는 자유무역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자유무역, FTA를 맺어요. 그러면 A 국가와 B 국가 사이는요. 이제 여기 두 국가 사이에서는 관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관세로 서로 자유롭게 교역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 말고요. 다른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기 C라는 나라가 하나 있죠. 그러면 C라는 나라랑 이제 C가 A랑도 무역도 하고 C가 B랑도 무역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A와 C끼리의 무역을 할 때는 A는 C한테 관세로 30%를 예를 들어서 부과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B는 C한테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30%, B가 10%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건요. 그건 아마 그 나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나라는요. 뭐 정치적으로 저 나라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 나라 산업이 아직까지 발전하지 못한 산업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맞죠? 반면에 B라는 나라가 A보다 관세를 적게 매기는 데에는 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B 나라 나름에. 그렇죠? 우리 B 나라는 오히려 C 나라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손쉽게 좀 거래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관세를 적게 매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A 국가, B 국가마다 각각의 이유 때문에 C 국가에다가 이렇게 관세를 다르게 매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보세요. C 국가가 A 국가랑 만약에 무역을 하게 되면 여기 자기 제품이 들어갈 때 30%를 여기다가 그 세금으로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C 국가가 여기는 30% 세금이 부과되고
C 국가가 B 국가한테 이렇게 무역을 할 때는요 10%만 세금을 부과하면 돼요. 그러면 C 국가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B 국가 쪽으로 판매하면 세금을 적게 물어도 되니까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C 국가가 보세요. 일단 C 국가가 A 국가한테 원래 판매할 때는 관세를 30% 물어야 되는데 C 국가 그걸 내기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C 국가가 일단 B 국가에다가 제품을 공급합니다. 판매해요. 그러면 세금이 10%만 딱 물겠죠. 그럼 B 국가에다가 판매하고 난 뒤에 그 판매된 걸 B 국가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다시 A 국가한테 다시 판매합니다. 근데 A 국가, B 국가 사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FTA를 맺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관세가 없어요. 결국에 그러면 C 국가는 A 국가한테 수출할 수 있는데 30%의 관세를 안 물고 몇 프로 물고 있어요? 그렇죠. 10%를 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FTA를 교묘하게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발전 단계가 뭐냐? 그거의 발전 단계, FTA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그 다음 단계가 공동관세제도입니다. 공동관세제도. 자, 공동관세제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제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그럼 두 나라는 FTA를 맺어서 현재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요 두 나라가 FTA를 맺어서 관세가 없는데 요 두 나라가 협의해서 C 국가한테 공동의 관세를 딱 매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협약을 해보니까 야, 한 20% 정도 관세 매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협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20%라고 딱 매겨버리면 그럼 이제 C 국가가 아무리 싸게 팔고 싶어도 무조건 20%로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공동관세 제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FTA에서 그 다음 단계 공동관세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무역이 더욱 발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경제 공동체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경제 공동체 단계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협약을 맺은 예를 들어서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을 때 기존에는요. 물건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물건만 수출 수입하는 건데요. 이제 A 국가, B 국가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 물건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자원도 여기에 있는 노동력이나 각종 천연 자원 같은 것들도 아주 손쉽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단순 물건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종 자원도 관세 없이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경제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현재 유럽연합의 전신인 EC가 있습니다. 바로 EC가 바로 대표적인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유무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발전하냐면요. 이제 경제 통합 단계까지 갑니다. 요 경제 통합 단계 들어가면요. 어떠한 행동까지 벌어지냐? 그래요. 이런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기는 이제 단일 화폐를 사용을 하고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공동 경제 정책을 합니다. 공동 경제 정책을 펼쳐요. 바로 이런 것들까지 펼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EU라는 곳이 바로 경제 통합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EU라는 곳에 보면요. 우리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에서 그래요. 뭐예요? 각종 경제 공동 정책을 거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경제 통합 단계예요. 자유무역의 진행 방향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경제 산업 분야에서 제가 FTA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이 FTA를 새로 맺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아요. 미국이 뭐 자신들이 뭐 분리했다, 그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가 분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에 대해서 새롭게 미국이 뭐 이거 협상하겠다라는 건 바로 요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요 단계. 됐습니까?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관세가 없지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는 바로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산업 분야의 두 번째 청와대 아세안 3국과 추가 FTA 타결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제 산업 분야에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제는요. 중국 조선사 수주 LNG 추진선 인도 연기되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중국 최대 조선 업체가
건조 중인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 인도가 기술 부족 탓에 무더기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LNG 운반선은 물론 LNG 추진선까지 한국이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10여 년 전쯤이죠. 지금 2019년이니까 그러네. 2010년도 직전까지만 해도요. 2010년대 극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조선업 왕국,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요.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또 이순신의 후예죠. 우리는 한산도 대첩과 명랑해전과 노량해전을 이겼던 이순신의 후예입니다. 거북선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조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조선과 관련된 기술업은요, 전 세계에서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에요. 가장 기술력도 좋고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상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 거제도, 목포 이런 쪽이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제도, 목포 하면요, 생각보다 거기에 어떤 그 유명한 음식점이나 혹은 거기에 유명한 유적 같은 것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안 나요. 거기가 유명해진 건 사실 이 조선업이 굉장히 거기서 활황이 되면서 그 두 가지 도시들이 굉장히 유명해진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인가요? 거기에서 목포인가 거제도를 예전에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백종원 그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외로 목포랑 거제도 오면 횟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오히려 조선업으로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의외로 횟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선업을 건조하다 보니까 바닷물 자체가 그렇게까지 깔끔하진 않아서 오히려 회는 오히려 거제도나 목포에서 잘 못 먹고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잘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제가 골목식당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조선업으로 화랑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정말 이 도시들은요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러면서 동시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이런 회사들이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었죠. 주가가. 그랬는데 2010년대 초반이 되면서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중국이 대국 굴기를 내세우면서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이런 산업들에 뛰어들어서 이런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자신들도 좀 첨단 제조업을 실제로 생산해서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반도체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이 또 대규모로 투자했던 데가 바로 여기 조선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의 그 막강한 경제력을 등에 업고 중국의 다양한 조선소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조선소는요. 이 대한민국의 기술 인력들을 빠르게 유출시킵니다. 거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을 많이 유출해 갑니다. 그렇게 유출해 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유출해 가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중국 배를 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건조된 배의 가격이 어때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쌌습니다. 그 당시에 절반 아니요 3분의 1 가격까지도 돈을 싸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면서 고품질의 그런 배를 우리가 수주해서 건조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정말 VIP 같은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그 회사 꽤 많아요. 전 세계에 되게 많은데 그 회사들이 하나같이 그 가격이 저렴한 중국으로 다 배 건조되는 그 주문, 수주를 다 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현재 2018, 2019년 현재까지 정말 조선업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대우조선해양도 사실상 거의 기업이 분해되다시피 해서 망했죠. 거의 사실상.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거대 기업이라서 그나마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힘든 한국의 조선업의 10년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거제도랑 지금 그쪽 전부 다 그 지역 전부 다 굉장히 침체기예요. 굉장히 침체기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떠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한 근 10년 정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배 주문을 받았는데 그거를 적시에 예를 들어서 배 주문을 받으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주문을 받으면 그럼 우리 2019년 12월 23일 정도까지 우리가 이거 인도해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 중국이 한번 연기를 했다가 또 연기한 거예요. 이게요. 네, 이게 또 연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서 만든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가 호주에서 주문한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호주에다가 그 납품을 했는데요. 그 배가 이제 호주에서 운항을 했겠죠. 근데 운항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망망대해 그 중간에서 배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가 안 움직여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나 그 자동차 도로를 가다가 차가 멈춰도 사실 엄청 당황하죠. 그러면서 비상 깜빡이 켜면서 막 급하게 이 갓길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조그만한 차, 이 도로 안에서 그 지구상의 도로에서 조그만한 차가 멈춰도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데 망망대해에서 정말 길도 없는 그런 망망대해에서 배가 멈춰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배가 안 고쳐져요. 그리고 난 뒤에 배를 수리하려고 이제 중국에서 AS 하시는 분들이 왔겠죠. 와서 그 배를 한번 점검을 했는데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냐? 고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결국에는 폐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사실 엄청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엄청난 계기가 되면서 전 세계 많은 배를 주문하는 그 나라들이요, 중국의 아직까지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계속 인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사실 엄청나게 깨져버렸죠. 그러면서 최근에 거의 모든 배의 주문이 다시 한국으로 다 유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최근에 가보시면 거제도 사실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뭐 이런 지금 회사들이요, 배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요. 예.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의 배 산업으로 많이 유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배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전 세계가 지금 좀 그렇죠. 그 자연 환경을 지금 보존해야 된다는 환경 보존 측으로 우리가 그 에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NG 운반선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진짜 LNG를 운반해오는 배예요. LNG를 운반해오는 선인데 LNG 운반선은 원래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국이 LNG 추진선이랑 LNG 운반선을 적시에 인도 못했을 때 기술력 부족 때문에 지금 인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거를 기술력을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SOS를 요청을 했냐면 한국의 삼성중공업이랑 현대중공업에다가 이거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안 도와주죠. 라이벌인데. 그래서 우리 안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연기했는데 그 연기도 사실 지금 인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그러면서 이제 무더기로 이제 많은 그 전 세계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제 유턴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LNG 그 제조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이 능력은요, 전 세계 최고고요. 이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LNG 운반선은 원래 대한민국이 최고고요. LNG 추진선은 뭐냐면요. 기존의 배는 석탄이나 석유를 떼워서 배 이런 모터를 돌려서 그래서 그 동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LNG 추진선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LNG 가스를 동력으로 그걸 태워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LNG 추진선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사실 트렌드입니다. 아시다시피 LNG 가스가요. 이게 나름 친환경 원료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심하니까 기존의 휘발유랑 경유 차량 말고 LNG 차량은 원래 업소의 그런 그 차량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혹은 장애인 일부에게 이렇게 원래 허용했던 LPG라고 그러죠. 그거는 LPG 그 차량을 지금 전면 확대를 해서 이제 누구나 살 수 있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LNG나 LPG 같은 것들은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원료라서 최근에 지금 전 세계 선박의 트렌드가 바로 LNG 추진선을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이 LNG 추진선에 대한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시장이 아마 이번에 이 기회를 반등으로 아마 우리나라의 그 많은 조선업 하시는 그 기업들이요, 굉장한 좀 호황을 다시 찾지 않을까, 제2의 좀 영광을 누리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무작정 이 가격만 보고 간다라는 건 그건 사실 좀 리스크가 크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금액 단위 자체가 배 한 척 건적하는데 수주하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게
멈춰서 폐선해야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자동차 하나 사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아마 한국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 말고 최근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항공산업도 그래요. 예전에 중국이 또 대국 굴기를 주창하면서 항공산업도 굉장히 많이 키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파일럿들을 굉장히 많이 고액의 연봉을 준다 그러면서 막 데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항공산업이 굉장히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 지금 갔던 우리나라 파일럿 분들이 사실 거기 생각했던 것보다 연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너무 고강도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그런 케이스도 좀 많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빼갔던 인력들이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번 기사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 환경 분야의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흘간 파업했다라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중앙보훈병원 13개 역 구간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이 10월 7일 오전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분 노동조합은요. 인력 충원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파업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죠. 잠깐만 이 파업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보통 이 파업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냐면요. 처음에 그 노동조합이나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측 있죠. 이 노사라고 합니다. 이 노사 간이 처음에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근무 환경을 더 개선시켜 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반면에 그 사측은요, 이런 경영자층은요, 이 노동자들한테 이런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근무 조건을 너무 개선해주면 이건 전부 다 기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악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꾸 그걸 내리려고 합니다. 바로 올리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협상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 협상을 뭐라 그러냐? 단체 교섭이라 그래요. 단체 교섭. 그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만약 그게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이루어진 합의된 내용을요. 단체 협약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러면 단체 협약이라는 걸 작성하면 이제 그거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소위 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자, 요거 이제 우리 지키자. 이렇게 해서 서로 지키면서 혹시 안 지키나 관리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보통 잘 안 돼요.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가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이거 결렬됐으니까 우리 의견을 사측, 경영자들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파업에 돌입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노동쟁의라 그러는데 이 노동쟁의는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신고를 해야 돼요. 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지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 정도 기간을 두고 파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동쟁의 중에 하나가 파업인데 이런 거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왜 3, 4일을 두냐? 일단 이게 결렬이 되면요. 서로 굉장히 감정이 좀 격화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면 으쌰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약간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가지고 좀 이 감정을 추스려라, 좀 캄다운 해라는 의미로 바로 돌입 못하게 하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게 합니다. 그때 만약에 3일 안에 만약에 파업을 한다, 그럼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3일 정도는 일단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고 난 이제 3일 뒤부터 이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노조 측에서 우리가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렇게 쟁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파업이에요. 파업. 말 그대로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파업. 반면에 노조 측에서는 쟁의할 때 파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경영자 층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경영자 층에서 노동쟁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 그게 대표적인 게 직장 폐쇄예요. 직장 폐쇄. 직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직장 폐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거예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나온 겁니다. 무노동 무임금. 뭐냐? 일을 하지 않는 자한테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직장 문을 일단 일시적으로 안 닫으면요. 그러면 노동 파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도요. 어쨌든 직장이 문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할 때 경영자도 동시에 직장 폐쇄를 해버려요. 그럼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기업이 굴러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무노동,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임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직장 폐쇄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계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현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에 대항하는 바로 직장 경영자들, 즉 사측에서 대항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직장 폐쇄입니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쟁의를 하는 거죠. 서로 간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쟁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중재를 해줘요. 중재를.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전문가를 섭외해 가지고 와서 중재를 해줍니다. 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너는 이 정도를 원하고 너는 이 정도를 원하는데 한 요 정도 중간점에서 타협하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중재를 해줍니다. 그럼 중재안을 딱 냈을 때 서로가 합의하면 끝나는 건데 합의를 또 안 해요. 싫어. 나 더 받을래. 혹은 경영자가 안 돼. 더 깎아야 돼.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서로 거부하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게 행정 관련된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중재안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근데 행정소송안까지 가게 되면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는 이제 뭐가 되냐? 그래요. 그거는 이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로 간에 그 행정소송에서 나온 결론에 맞춰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노조가 파업한다라고 하면 이런 단계를 좀 거쳐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거 한번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 보면 노조가 파업한다 이야기 되게 많은데 노동쟁의한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를 한번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걸 표로까지 해서 좀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혹시나 노조 파업이 나오면 제가 자세하게 표로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사회환경 분야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라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11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차 운행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이걸 했죠.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요거 수도권에서 했는데 이제 좀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미세먼지 쪽은요, 제가 되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아요. 요거는 우리가 경제나 경영 쪽에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부성이라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외부성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의 외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의 외부성이 있어요. 다시 생산의 외부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생산의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 소비도 다시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부성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미세먼지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외부성을 한번 예전에 한번 이렇게 군데군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세먼지가 바로 대표적인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미세먼지 이야기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때 한번 외부성을 다시 한번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세먼지라는 건요. 생산의 대표적인 외부성, 생산의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성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은요. 요거는 어때요?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으로 그게 뭐 며칠 진행이 되면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조치 이게 시행이 발령이 되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수도권의 그 서울에 그 남산 있죠, 남산. 남산에 보면 여러분 여기 남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남산 위에 뭐가 있어요? 그래요. 남산 타워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남산 타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남산 타워가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 남산 타워가요. 저녁에 불빛의 색깔로 현재 우리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그만큼 참 진짜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이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했냐면 서울 도심 어디에서도 잘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색깔로 사람들한테 미세먼지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현재 미세먼지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 그러면 저녁에 여기에 무슨 색깔의 불빛을 쏘냐면요. 파란색 불빛을 쏴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녹색 불빛을 쏩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안 좋다. 붉은색 불빛을 쏴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미세먼지가 좋음, 보통, 나쁨으로 나오죠. 그거 여러분들 딱 보고 보통일 때 그날 남산타워를 한번 봐보십시오. 보통일 때 딱 보면 녹색일 거예요. 거기 딱 봤을 때 좋음이다. 그때 딱 보면 파란색일 겁니다. 나쁨일 때 딱 보면 붉은색일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남산타워에서 불빛으로 서울시에서는 이걸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서울에서는 남산타워의 불빛 색깔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사람들한테 우리 특별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회환경 분야 미세먼지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제 외교 분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 외교 분야. 자, 국제 외교 분야에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내용은요. 요거네요. 미국 대통령 역대 4번째 탄핵 조사가 돌입될 것 같다라고 적혀 있네요. 볼게요. 미국 민주당이 9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게이트와 관련해 하원에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전격 돌입함에 따라서 미 대선 정국이 경량 속으로 급격하게 빠져들었다라는 내용이네요. 여러분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게이트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크라 게이트군요. 우크라 게이트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자로 지금 차기 대권 후보자로 굉장히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지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이든 부통령이 굉장히 미국의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때 우크라 게이트 때 여기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든 이 부통령 뒷조사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언지를 좀 줬대요. 거기 첩보를 내가 직접 하긴 좀 그러니 요 사람이 좀 뭐가 좀 뒤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한번 네가 뒷조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대신에 그거 조건으로 내가 뭘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그러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녹화 내용이 되어 있는 녹취를 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녹취를 들어보면요. 명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뉘앙스가 진짜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요 사람을 좀 뒷조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심각한 권력의 남용이다, 악용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탄핵이라는 걸 근현대사에서 가장 최근에 2번 겪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통령 탄핵을 한번 당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한번 당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이 가결되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갔지만 그게 결국에는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게 정말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걸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일단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그 탄핵안이 그게 통과가 되면 그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할지 안 할지 그걸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왜 지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냐면요. 이 탄핵을 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회에서 그거를 의논해서 통과시키는 절차가요. 미국은 국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처음에 하원에서 일단 이거를 표결에 붙여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라면요. 그럼 탄핵안이 마치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처럼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미국은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으로 넘어가요. 그럼 미국은 이 상원에서 진짜 탄핵 심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했다면 여기는 상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때 재판의 중재 역할을 누가 하냐? 그 재판관을 누가 하냐? 미국의 소위 말해서
대법원 원장인 사람이 여기 와서 고고를 합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이게 탄핵으로 딱 결정이 되면 그럼 진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각된다? 그럼 대통령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상원에서 이게 정말 탄핵을 할지 안 할지 다투기 이전에 그게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거를 자신들의 당론으로 쳐서 정해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 통과되자마자 상원에 딱 들어와서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탄핵시킬 거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탄핵 진행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미국의 이 국회제도 상원과 하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네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것도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외교 첫 번째, 미 대통령 역대 네 번째 탄핵 조사 돌입에 들어갔다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11월 시사상식 두 번째 강의는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